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연인 주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 파트는 지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항상 거의 100% 옳은 지문으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3번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이제 선지가 1, 2, 3, 4, 5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색 맞추기 용으로 한 두 지문씩 이렇게 끼워 맞추기 용으로 나와요. 그 말은 즉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문,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거의 나오는 지문, 이렇게 보고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두 번 눈에 바르는 거에 족합니다. 일단 기본 강의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이번엔 자연인 주소와 관련된 부분인데,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 18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너가 실제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주소고, 보통 이 주소는 주민등록 등본 내지는 초본상 나온 주소지가 바로 여기에서의 주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18조 2항에 나와 있고, 제가 항상 법학 문제를 풀 때 뭐뭐 캔이라고 나왔다, 근데 처음 보는 지문이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차라리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또 이것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주소를 지금 현재 서울인데 서울 말고도 부산 내지는 뭐 광주 이런 데에도 주소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다음, 거소. 19조에 따르면 주소를 알 수 없어? 그러면 거소를 주소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거소에 대한 의미는 뭐냐? 실질적으로 네가 살고 있는 주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거소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어찌됐거는 이 책 자체를 기본부터 파이널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건 기본 강의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소에 대한 의미, 이것도 적을까? 의의를 적을까?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거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시험은 거소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은 항상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한다,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책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 낭비. 이렇게 의미나 의의를 다 쓰게 되면 이 민법 총칙도 여타 다른 기본서처럼 300페이지, 400페이지가량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 느낌만 보시면 돼요. 아, 실질적으로 등본이나 초본에 주소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 몰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주소로 하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20조를 보시면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너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그 주소지를 주소로 보겠다. 뭐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다음, 가주소. 이것도 의미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특정한 거래 행위, 당사자 간의 어떤 특정 거래 행위에 있어서 이곳을 우리가 주소로 하자라는 것이 가주소의 의미이긴 한데, 이 가가 임시가로 많이 써요. 임시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임시 주소라고 생각하세요. 임시 주소. 뭐? 임시 주소. 따라서 어느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가주소, 임시 주소를 정할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해서만큼은 이 가주소, 즉 임시 주소를 주소로 보겠다라고 21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항상 옳은 지문으로밖에 선지에 안 나타나고, 이런 걸 가지고 틀린 경우의 수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100%. 따라서 아, 이건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팁으로 적어주세요. 이건 항상 거의 옳은 지문으로만 나온다. 그래서 그냥 눈에 자꾸 그냥 몇 번 바르시면 나중에 파이널쯤 가면 당연히 이런 건 다 지워버리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주소를 받고, 이 기본서로 가게 되면 이 주소도 막 몇 페이지 나와요. 많게는 10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다음, 이제 부재와 실종 파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쟁점을 제가 위에다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도대체 부재자 실종 파트 이건 뭘 배우는 파트야? 라고 여러분이 많이 의구심을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수험 공부할 때, 저도 처음 부재와 실종 공부를 할 때 이건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 why, 이걸 왜 배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쟁점 형식으로 일단 적어 왔는데, 이 부재자의 쟁점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 즉 부재자라는 말은 여기서 바로 배울 거긴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부재자라는 것은 장기간 잠수탄 자라고 생각하세요. 장기간 잠수탄 자. 쉽게 그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변호사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잠수를 탈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20살, 21살 된 어떤 사람이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하고 이제 시골에 있던 분이 서울로 상경하면서 오랫동안 막 10년 가까이 연락 끊고 이런 경우, 이런 장기간 잠수탄 자를 우리는 부재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해요. 무튼 이렇게 장기간 잠수를 탔어요. 제가 이제 뭐 시골에 있으면서 20살에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어머니 아버지 하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핸드폰 번호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잠수를 탔어요. 그때 저에게는 예를 들어 총 자산이 뭐 한 1억 있다고 해볼게요. 1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잠수 탄 사람, 나의 재산, 이 남은 1억에 대해서 누가 후 또 어떤 방식으로 이 1억에 대해서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제 부재자 파트예요. 부재자 파트. 결국 민법이라는 것은 재산, 그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것도 돈이에요. 돈. 부재자의 돈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얘의 재산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여기 파트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실종선고 쟁점이 있는데, 이 실종선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간 얘가 부재를 했어요. 제가 장기간 엄마 아빠한테 이제 나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고 하고 서울로 떠났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는 한 1, 2년이면 당연히 연락 오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6년, 7년이 지나서도 제가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저희 부모님은 이찬이에 대해서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종 선고. 그래서 부재와 실종은 항상 따라가요. 그리고 실종 선고 관련된 쟁점은 실종 선고 기간, 그리고 언제, 이 실종 선고를 저희 부모님이 이찬이가 사라진 지 7년이 됐어요 라고 경찰에 실종 선고를 했어요. 아니, 실종 청구를 했어요. 실종 청구. 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이제 찾아봤는데도 제가 안 보여요. 막 열심히 법적으로 따져봤는데도 제 등본, 초본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그럼 언제? 실종 청구를 저희 부모님이 하고 나서 열심히 경찰분들이 저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까지 가가지고 법원이 실종 선고 땅땅땅 했어요. 얘는 이제 실종 선고가 됐습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장기간 동안 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고, 이러한 계산 방법이 항상 시험에 나와요. 계산 방법. 그래서 일단은 뭐가 출제 포인트고 여기서 뭘 배우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재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자부터. 부재자란 뭐라 했죠? 그냥 장기간 잠수탄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법적 의의를 살펴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 이거는 법상 주소고 법상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했고, 여기서의 거소는 그냥 네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이러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 아, 잠수 탔어. 잠수. 그래서 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다음, 이거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라고 하는데 법인은 당연히 부재자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부재자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나요? 이 기업들이 잠수를 탈까요? 당연히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 앞으로 상식은 뭐라고 했죠? 사회 통념이라고 했죠,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 상식, 사회 통념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법인은 부재자, 당분간 잠수탄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재자는 성질상 항상 자연인에만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하나 복습해 볼까요? 성질상 자연인에만 한한다. 이거 뭐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제한능력자 파트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1차적으로 누구죠? 친권자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는 미성년 후견인이죠. 이러한 미성년 후견인은 몇 명만 됐죠? 한 명만 됐죠. 또 미성년 후견인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 가능하다. 이건 법 조문상 그런 거예요.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한정 후견인, 또 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러 명이 된다. 그 법정 대리인 수가. 또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된다. 이거 제가 표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자연인에 한한다는 여기랑 동일한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실질적으로 부재자, 당분간 돌아올 가망성이 없어, 즉 잠수 탔어, 이럴 때 얘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바로 여기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서 이건 하나 가필해 볼까요? 사실 뭐 노무사 시험이나 행정사 시험에서는 자주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끔 변리사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냐?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다.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부재자의 재산 관련 법리, 즉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이 조문들,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 아빠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고 하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잠수를 탔어요.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는 제 재산에 대해서 법적 허락을 맡아가지고 가정법원에 이제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아들인 저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이러한 부재자의 재산 관련된 법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오는데 변리사 시험에서 한두 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좀 추가로 가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느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느낌 차원에서, 자, 지금부터는 부재자의 실질적인 재산 관리인 이거부터 살펴볼 건데, 만약에 부재자가 실질적으로 당분간 잠수 타기 전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즉 제가 서울로 상경하면서 저희 누나에게, 내지는 제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제 1억을 주면서 현금, 카드겠죠. 뭐 카드나 뭐 예금 통장이나 이런 거를 친구에게 줘서 야, 네가 좀 내 재산 관리 좀 해 라고 하고 줬다고 해봐요. 이런 경우 부재자가 부재하기 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적 성질을. 우리 이거 대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지금은 느낌상 가져가시면 임의 대리인이다. 말 그대로 부재자가 자기 스스로 임의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해서 그 재산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재자가 부재 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잠수를 탔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도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에요. 누가 선임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강력한 공적인 힘이 부여된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법정 대리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었어요. 뭐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선임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가지고 법원이 선임을 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직접 유효한 계약을 당연히 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상식적으로
보시면 너무 당연하겠죠. 자기 재산, 내 돈을 내가 쓰는 건데 당연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했건 얘가 선임을 안 해서 법원이 선임을 했건 상관없이 당연히 얘는 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이것도 지문으로 옳은 지문으로 자주 출제돼요. 여기 보시면 굵게 표시된 거 없죠. 그러면 다 옳은 지문으로 거의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제 논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부재자가 제가 잠수 타기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뭐 예를 들어 최유진이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에게 재산관리인으로 너가 좀 내 재산 좀 맡아줘 라고 했을 때 제가 사라졌을 때 이 유진이가 과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 권한을 받았어요. 재산관리인이. 쉽게 말하면 제가 뭐 1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유진이에게 맡기고 제가 잠수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진이에게 1억 건물 너가 처분해도 돼, 너가 남들한테 팔아도 돼 라는 처분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그 재산을 나중에 유진이라는 재산관리인이 처분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원의 허가를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겠죠. 왜? 당사자인 부재자가 이미 사전에 허락을 해줬으니까. 따라서 처분 권한 나왔으면 당연히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 허가 받을 필요 없겠죠. 너무 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하죠. 다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재산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상황에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건 권한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이찬이가 이제 재산관리인인 유진이에게 내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시골에.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너가 좀 잘 관리해줘. 여기서 내가 잠수 타는 동안 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세입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월세 좀 네가 잘 받아줘 라고 유진이한테 부탁을 하고 제가 잠수를 탔어요.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어떤 권한을 줬죠? 월세 좀 제때제때 네가 잘 받아줘 라는 건데 이 유진이가 월세를 받다가 이 부동산이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귀찮다, 이거 그냥 팔아버릴까? 라고 해서 이 건물을 매도한다, 다른 사람한테 판매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월세만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는데 얘는 그 권한을 넘어서 매도, 판매하는 행위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권한 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결국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다시 선임할 수 있다. 너가 계속해 라고 개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개임됐어요. 법원으로부터 개임됐겠죠, 당연히. 이때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전에 이 사람은 부재자로부터 재산 처분권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면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왜? 사전에 얘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의 재산을 처분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바로 위에서 배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개임이 됐어요. 누구로부터? 법원에 의해서 개임이 됐어요. 다시 너가 해라. 부재자가 계속 안 나타났고 결국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에게 야 5년만 네가 실질적으로 내 재산을 관리해줘라고 하고 떠났는데 부재자가 7년째 잠수 타고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사실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개임시킬 수 있고 너가 계속 이어서 해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얘는 개임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얼만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뒤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임 자체가, 그때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배울 거긴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결론부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보존행위랑 그 다음에 이용 개량 행위, 다른 말로 이걸 관리행위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만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처분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부재자의 실종을 이유로 법원이 개임했다? 그러면 법원이 개임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산관리는 지금부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다. 따라서 이 권한에 근거해가지고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그냥 눈에 바르는 정도. 따라서 제가 여기 지금 굵게 표시된 거 있죠. 이거 말고는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한두 번 읽어보면 뭐 법원 당연히 이런 필요한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 명령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부재자 실종 선고,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민법 총칙 공부할 때.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 배운 우리 권리의 주체,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여기까지 갈 때는 해볼만 하다,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부재 실종 딱 넘어오니까 뭐가 어렵지 이렇게? 뭔 내용이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정말 수험생 때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생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쟁점을 이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쟁점을 먼저 익힌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으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서 배울 건데, 이거는 어떨 때 하죠? 바로 부재자가 부재하기 전에, 즉 잠수 타기 전에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재산관리인을 새롭게 선임할 수 없어요. 왜? 얘가 실질적으로 잠수 타기 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이거에 구속이 돼요, 법원은. 그런데 부재자가 잠수 타기 전에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안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이 직접 나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조문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제2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나오면 이거를 1항, 2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부재자가 잠수 타기 전에, 즉 제가 잠수 타기 전에 재산관리인, 제 친구였던 유진이에게 5년 동안만 너가 좀 내 재산 관리해줘. 나 5년 안에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온다. 라고 말을 하고 제가 서울로 떠났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7년, 8년째 제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유진이는 5년이 경과했으면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겠죠? 그럴 경우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찬이는 계속 부재자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나타나가지고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임시킬 수 있다. 너가 계속 이어서 해! 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이 항을 보시면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 얘가 직접적으로 했던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명령을 취소하여야 되겠죠. 왜? 부재자인 본인이 직접 재산관리인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예를 하나 보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예시예요. 이게 항상 말씀드렸죠. 예라고 나오는 것은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된 노무행정평가 이런 걸 다 분석했을 때 관련된 실제 지문에서 나온 것,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걸 예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이해관계인이 바로 여기서의 채권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 근데 제가 뭐 친구 이번에는 뭐 현주에게 내지는 성철이에게 100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철이나 현주가 채권자잖아요. 저에게 돈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빨리 법원 너가 재산관리인 선임시켜줘. 그러면 그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인 이찬이의 돈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채권자는 직접 나서서 부재자가 나한테 100만 원, 이찬이가 나한테 100만 원을 꼬았기 때문에 재산관리인 너가 갚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인에게. 그럼 재산관리는 당연히 갚아줘야겠죠. 왜? 어차피 부재자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보존행위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뒤에서 배우는 것으로 하고, 그럼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뭐냐? 의무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해서 성관주의 의무로서 재산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관주의가 준말이거든요. 줄임말. 어떤 줄임말이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너가 재산을 관리해라 라고 해서 성관주의예요. 성관주의. 그래서 이것도 모든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도 그렇고, 뭐 여기 부재자 파트에서 재산관리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당사자, 본인의 돈에 대해서 뭐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뭐 제 아버지가 됐던, 제 아내가 됐던, 제 뭐 아들이 됐던 이 친구들이 가서 직접 대리행위로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웬만하면 다 성관주의로 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그래서 이렇게 지문에 나왔다. 그럼 이거는 99% 정답이에요. 이것도 법학 팁. 근데 딱 한두 개 예외가 성관주의가 아니라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해야 된다는 게 위임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계약법 시간에 배울 건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가 성관주의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더 이 재산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엄격한 의무가 뭐일 것 같으세요? 1번과 2번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더 엄격한 의무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라는 것이 더 이 재산관리인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가? 뭔가 내용만 보면 자기 재산과 똑같이 하라고? 뭔가 이게 더 엄격한 의무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이게 더 엄격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너의 재산관리인 너의 재산보다 더 주의 깊게 관리해라. 네 재산도 아니니까, 네 재산도 아니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라 라는 게 이제 성관주의라서 이게 더 엄격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 이 의무와 이 의무 중에서 뭐가 더 세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수강생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전혀. 성관주의냐 이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지. 우리는 결국 시험에서 최소한의 공부로 고득점을 맞고 1차 최소한의 힘으로 빨리 합격하고 2차에 남은 힘을 쏟아가지고 단기간 합격하는 게 우리 가장 수험 적합적인 방식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막 하나씩 뜯어보면서 뭐지 이건 정말 여러분, 그런 공부는 대학원 박사과정 가서 하시는 거고 우리 수험 법학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24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난 앞으로 부재자의 재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 통념, 즉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문에 나오면 절대 안 틀려요. 네, 이제
재산관리인의 권한,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이거는 좀 가필해 주세요.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만 가능해요. 따라서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관리행위는 이 속 내용이 이용이 있고 계량이 있어요. 이용행위 그리고 계량행위. 그리고 우리가 권한이 나온 만큼 권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권리가 있고 또 권한이 있어요. 권리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법적 힘을 우리가 당사자에게 주어진 법적 힘을 부여한다. 이게 권리예요, 권리. 권한은 제3자가 당사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은 누가 가져간다? 당사자가 가져간다. 이게 권한이에요. 그 가필은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가필은 이것만 하시고, 이거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권리라는 건 뭐냐? 제가 이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이때 저는 판매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법적 용어로 매도인이라고 해요. 매도인, 판매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만 원에 팔게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저는 어떤 권리, 법적으로 어떤 힘을 저한테 부여할까요? 바로 예를 들어 이걸 1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죠. 반면에 어떤 의무가 발생되죠? 저는 이 핸드폰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될 의무가 부담되겠죠. 이게 이제 권리예요.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힘,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반면에 권한은 뭐냐? 제가 이 핸드폰을 팔려고 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너가 내 핸드폰 좀 대신 팔아줘 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 여동생이 가가지고 핸드폰을 판매를 했어요. 뭐 당근마켓을 통해가지고. 그때 제 여동생 입장에서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 여동생이 제 핸드폰을 판매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에 따라서 매매 대금으로 예를 들어 이걸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 100만 원을 꿀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당사자인 저잖아요. 제3자인 여동생이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100만 원이라는 법적 효과, 즉 100만 원 받을 권리는 당사자에게 가져가고, 얘는 그냥 대신 나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주고 핸드폰을 판매해주는 역할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때 여동생한테는 권한이 있는 거죠. 권한. 제3자는 여동생이고 당사자는 저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 권한이 있는데, 지금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제3자인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인 당사자를 위해서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력, 재산이 증가했든 재산이 감소했든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가져간다? 부재자인 당사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 출제가 여러분, 재산관리인이 권리이다 이런 식으로 막 OX 뭐 이렇게 틀리게 안 나와요. 권리, 권한 가지고 틀리게 절대 안 내기 때문에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수험적으로는. 근데 어찌됐건 법이라는 걸 공부함에 있어서 권리, 권한은 좀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가필하지 마세요. 한번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같은 데 보면 권리가 있고 또 권한이 있고 또 뭐 권한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쭈루룩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수험적으로. 우리가 뭐 박사과정 하거나 법학에 대해서 뭐 교수님이 하거나 이럴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존행위는 또 관리행위인 이용 계량행위, 이것들은 가능하다고 하고, 처분행위는 독자적으로 재산관리는 혼자서 못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존행위는 뭐고 관리행위는 뭐고 처분행위는 뭐야? 이 예시가 궁금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리행위부터 쭈루루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행위와
그리고 관리행위와 마지막 처분행위. 관리행위는 이용행위가 있고 계량행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예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부재자예요. 잠수 타기 전에 재산관리인을 유진이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유진아, 내 재산 너가 좀 관리 좀 해줘.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라고 말을 하고 잠수를 탔어요. 그때 저는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세입자들이 있어요. 뭐 여기가 302호, 301호 오피스텔이라고 해볼게요. 오피스텔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이때 재산관리인인 유진이는 보존행위로서 뭘 할 수 있냐? 지금 302호나 301호 얘네들이 월세를 내야 될 거잖아요. 월세. 그러한 월세를 얘가 보존행위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재산관리인으로서 얘네들한테 월세 너 밀렸네요. 302호 밀렸네요. 뭐 102호 밀렸네요. 빨리 월세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월세를 제 재산, 부재자의 재산에 넣어야겠죠. 이러한 것을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를 매달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청소 업체를 유진이가 이제 연락을 해서 취해가지고 이 청소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여기 1층 들어가는 입구에 보통 이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구조인데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수리도 해야겠죠. 보존행위로서, 이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관리행위는 뭐가 있냐? 뭐 이용 계량 중에 이번엔 계량을 한번 볼까요? 계량은 말 그대로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추가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 위에 광고판이 쫙 크게 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되게 막 삐까뻔쩍 하잖아요. 이런 광고판을 유진이가 설치를 해요. 그렇게 되면 이 광고를 여기에 누가 뭐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 광고 수익을 지출하게 되고, 그러면 유진이는 광고 수익을 얻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유진이가 꿀꺽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횡령 배임 문제가 되는 거고, 형법적으로 광고 수익에 대해서 당연히 유진이는 부재자인 이찬이 통장에 넣어야겠죠. 통장에. 이런 게 이제 관리행위, 계량행위예요. 결국 저희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무엇이냐?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진이가 이 건물 자체를 그냥 이렇게 막 내가 월세 맨날 받는 것도 귀찮고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다 귀찮다, 그냥 판매해버리자. 이거는 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예 처분하는, 판매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매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 저의 건물에 대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매도하려고 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얘가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누구의 허가가 필요하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에 얘네들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기본적인 예시를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관리행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행위,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보존행위나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 이게 이제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게 보존행위 플러스 관리행위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제가 왜 관리행위만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관리행위로 결국 시험에 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냐? 관리행위를 어떻게 시험 내냐면 보시면 여기서 끊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관련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출제자들은 어떻게 장난을 치냐?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는 범위 내에서도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굵게 표시했잖아요. 이걸 볼드 표시라고 하고 앞으로 편의상 볼드 표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게 X예요. 변하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25조 그리고 118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차임, 이 건물에 대해서 살고 있는 302호, 201호 돈 내놔 라는 차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로서.
다음 예시를 보면 재산 권리는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보존행위로서 가능한데, 자, 지금 재산 권리는 부재자 소유, 제가 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이제 부재자가 저예요. 근데 제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장기간 잠수 타고 있다는 사실을 뭐 친구 누구라고 해볼까 이번에 친구 뭐 성철이 친구 성철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 도장 같은 거 그리고 신분증을 하필 얘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제가 가진 건물에 대해서 마치 이 친구한테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얘 명의로 바꿨어요. 그때 재산관리인인 유진이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요. 재산관리인이. 그럼 당연히 얘는 야, 너 이거 네가 위조해가지고 부재자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네 명의로 바꿨네? 너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너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 말소 없애라 라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존행위죠.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처분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비로소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게 마이너스,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마이너스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매각행위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판매하는 이런 처분 행위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은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부재자가 저예요, 이찬. 부재자에게 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재산관리인인 유진이가 이거는 재산관리인, 유진이는 재산관리인. 지금 이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 건물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유진이가 뭐 지금 돈이 갑자기 필요해요. 한 3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은행에 가서 3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이 야, 너 3억을 빌려줄게. 그런데 3억을 네가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뭔가를 좀 나한테 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유진이가 이찬이의 부동산, 이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게 내가 3억을 너한테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정해진 날짜에 3억을 은행에게 못 갚았어. 그럴 경우에는 이 부동산, 이 10억짜리 건물을 너가 법원을 통해 가지고 팔아버릴 수 있게 해요. 이게 바로 저당권 설정이에요.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 3억에 대해서 약속한 그 날짜에 갚겠다. 대신 못 갚으면 너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판매해버린 다음에 그러면 이게 10억이니까 이 당시 시가가 건물에 대한 가치가 그러면 10억을 법원이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은행에게 3억을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을 유진이가 하는 건 당연히 처분행위로 봐야겠죠. 왜? 부재자에게 마이너스 행위니까 저한테 어떠한 이득도 없는 거잖아요. 이 저당권 설정 자체가. 위험 부담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당연히 처분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다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처분행위는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되지 방금 같이 유진이가 자신을 위해서 부재자인 이찬이의 건물에 대해서 누구에게 은행에게 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안 돼요.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도 안 돼요. 왜? 오로지 얘의 이익을 위해서지 얘의 이익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바로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허가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전허가 미리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원칙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따라서 사전허가뿐만 아니라 사후허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진이가
유진이가 있고 얘가 재산관리인 그리고 이찬이가 있고 이 부재자인 이찬이의 건물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게 지금 현재 시가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곧 여기에 막 공동묘지가 들어서고 쓰레기 매립장이 곧 들어선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오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건물 가치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완전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진이는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동묘지나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팔아버려야겠다. 저를 위해서 비록 하는 행위일지라도 이거는 처분행위잖아요.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얘가 일단 급하니까 미리 팔았어요. 그리고 법원에게 사실 이러한 정보가 입수돼가지고 이 10억의 현재 시가를 가진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2억만큼 또 1억만큼 떨어질 거가 예상이 돼서 팔았습니다라고 하고 법원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잘하셨네요 라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법원이 나중에 허가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얘의 이러한 행위, 처분 행위를 다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예시를 보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권한 초과행위,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 이게 뭐였죠? 추후 인정, 이게 바로 사후허가예요. 사후허가로 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게 표시된 이유가 사후허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틀리게 된다는 의미겠죠. 다음 예시를 보면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 부동산 매각 행위 후, 이게 이제 처분행위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 종전의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추후 인정, 이게 바로 법원의 사후허가죠. 법원의 사후허가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재산관리인이 어떠한 처분행위를 했어요. 제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도 못 받았고 또 사후허가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그러한 처분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뒤에서 재산관리인의 법원의 허가 없이 또는 이게 이제 허가는 사전허가도 못 받았고 사후허가도 못 받은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 범위를 훨씬 초과해서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범위를 정해준 경우를 넘어선 거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이때는 원칙적으로 이게 무가 없을무예요. 없을무. 그래서 권한이 없는 대리다. 권한이 없는 대리. 그러니까 권한 없이 네 마음대로 했네? 그럼 무효예요. 무효라는 말은 부재자인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냥 재산관리인이 상대방, 얘가 이제 처분행위를 했을 때 거래한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얘가 그냥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인 부재자는 전혀 책임이 안 진다. 왜? 그 계약은 무효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를 위해서 부재자 재산의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대표적인 자기를 위한, 즉 재산관리인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게 이 사건이었죠. 유진이가 이찬이 건물에 대해서 은행에게 자신이 3억을 꾸기 위해서 이찬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행위. 이거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죠. 누구의? 이찬이. 부재자인 이찬이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 유진이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채무를 위해서 부재자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키포인트가 뭐냐? 비록 법원이 저당권 설정 행위에 허가를 했어요. 사전허가든 사후허가든 허가를 했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재자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 또는 자기 채무를 위해서 부재자 재산에 저당권 설정 행위를 했다. 이건 당연히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가필할까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팁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주어, 목적어, 결론 이렇게 간략하게 보라고 하지 이걸 일일이 다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출제자들은 여기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걸 넣으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키포인트죠. 이게 사실. 다음 예외를 보면 단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추인함으로써 유효로 할 수는 있다. 이게 이제 사후 허가죠. 사후 허가. 근데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이 사후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겠죠. 부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법원의 허가 없이 했으면 근데 예외적으로 사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 이거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음 법원의 재량을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여기 민사에서 나오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법원 그리고 여기 파트는 다 가정법원 담당이에요. 민사법원이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담당하는데 가정법원은 제가 뭐라고 했죠? 판사님들이 깡패다. 재량이라는 말이 깡패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께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수업 듣는 게 그래서 그냥 한번 잠 깨우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왜 제가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깡패고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직권주의,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형사법원이 있고 가정법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뭐 부재자도 그렇고 우리 실종 선고도 그렇고 우리 앞에서 배운 피안정, 피성년 후견 이런 제한능력적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다 가정법원이 담당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정법원 하면 보통 뭐 이혼 사건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외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뭐 법률적인 문제를 가정법원이 담당을 하는데 자 갑과 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의 A를 낳았어요. 이 관계에서 갑이 뭐 C라는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둘이 호텔에 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정보를 입수해요. 이 둘이 호텔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혼 청구. 이럴 때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주장, 이혼 청구. 이 사람은 유책 배우자다.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우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하거든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게 돼요. 이때 위자료 청구도 같이 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당연히 이 사람은 손해를 입었겠죠.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 입증 책임은 항상 뭐뭐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가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배운 건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찌됐거는 이 사람이 주장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하는 당사자, 원고로서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때 이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 사람이 결국은 증거 자료로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해야지 비로소 얘가 책임 있는 배우자로 인정이 받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얘네 둘이 호텔에 가는 것을 몰래 보고 딱 302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 들어가서 똑똑똑 하고 바로 문 연 다음에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형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 주거침입죄가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문 따고 막 들어갔으면 강제로.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뭐 불법적으로 얘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증거자료로 나중에 형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뭐 간통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때 간통죄로 얘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나서 관련된 증거로 이분들이 같이 있는 사진을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따라서 그 증거 능력을 증거로서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가정법원 같은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사님이 깡패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어찌됐건 주거침입죄가 문제가 되고,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가정법원에서 얘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증거 서류, 얘네들이 같이 있는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은 다 증거로 인정이 돼요. 왜? 그냥 얘네 마음이야. 따라서 제가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깡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실제 제 사례도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깡패다. 이걸 토대로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can.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파트에서 법원의 재량, 깡패, 뭐뭐 할 수 있다 몇 가지 배웠죠. 부재자 오니까 또 몇 가지 추가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막 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원칙적인 모습 99% 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맞으니까 예외적으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본 거 몇 가지만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이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래서 이런 거죠. 법원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따로 선임 안 하고 잠수를 타가지고 법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럴 때 부재자의 재산으로 월급을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팁 보시면,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거의 99%가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문제 풀이 팁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법원은 깡패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법원이 저한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분들. 실제 법원에 계신 판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이시죠. 근데 저는 수업적으로 여러분의 암기 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종류, 이거 관련돼서 배우는 건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언제든지 나 그만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다가 나 너무 요새 내일도 바쁜데 제 부재자 재산까지 내가 언제까지 신경을 써야 돼? 라고 법원에 가서 나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법원은 다음 사람 구하면 돼요. 다음 사람을. 그 다음에 부재자까지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할 때에는 법원은 본인이나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처분 명령에 대해서 취소하여야 한다. 왜? 부재자인 본인이 이제 재산관리인을 나중에 내가 재산관리인 유진이로 할게요 라고 이찬이가 말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은 기존에 내렸던 재산관리인이 있다면 걔에 대해서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취소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선임 결정 취소 전까지는 권한이 종료되지 않아요. 따라서 반드시 법원이 선임 결정이 취소되어야지만 비로소 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어도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곧바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법원이 선임 결정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예우 권한이 소멸되니까. 따라서 재산관리인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누가 사망했어도, 부재자가 사망했어도. 이거 여러분 정말 부재자 파트에서 제일 많이 틀리게 되는 유형 지문이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틀리게 내요, 이걸로. 어떻게 틀리게 되냐?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거나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곧바로 권한이 소멸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것도 어때요, 느낌이? 단정적인 느낌이 들죠? 곧바로, 모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일단 의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법원의 선임 결정 취소가 있어야지만 예우 권한이 소멸되는 거고, 법원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비록 누가 부재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관계없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부재자를 위한 어떠한 관리 행위를 했다 또는 보존 행위를 했다. 이건 다 유효하다. 계속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법원의 재산관리인 권한의 취소 효력. 이제 법원이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권한을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우 권한이 소멸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래유예요. 소급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 맨 뒤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 무효 취소는 공통점이 소급표예요. 즉 무효 또는 취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그 계약은 소급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한다. 따라서 받은 게 있으면 다 토해내야 된다. 그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 서로 문제가 되는 건데 원칙이 취소도 소급표인데 예외적으로 여기에서는 장래유로 보는 거예요. 장래유.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선임 결정 취소 전까지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당연히 유효해요. 왜? 소급표가 아니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으면 권한 취소 이후부터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하기 전까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 유효한 거죠. 유효한다라는 말은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영향이 미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예시를 보면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락을 얻어서 부재자 부동산을 매도했어요. 처분행위니까 당연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 관리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요. 처분 허락. 그걸 토대로 부동산을 매도했으니까 적법한 매도행위네요. 판매행위네요. 이후 법원의 허가 결정에 취소가 있었다. 그러면 그 취소가 있은 그 다음 행위부터 재산관리인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지 취소하기 전까지는 다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거죠. 선임 결정 취소. 여기 전까지는 예우 권한은 종료되지 않아요. 누가 사망했어도 부재자가 사실상 사망을 했더라도. 그리고 법원의 선임 결정 취소는 장래유이기 때문에 취소한 이후부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어떠한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같은 관리행위 같은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 취소하기 전까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위, 보존행위, 이용행위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분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싹 다 유효한 거죠. 그 예시가 바로 이거였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부재자를 살펴봤고요. 부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강약 조절하면서 공부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신 다음에 뭐 노무사 기출문제 같은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다 여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노무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분석을 해서 제가 나오는 것만 정했기 때문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부재자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실종선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